자, 이제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오늘 여러분하고 근대의 정치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봅시다.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볼게요. 자, 항일의병 전쟁. 자, 이제 의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의병운동은 시기별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3번 일어나게 되고요. 각 시기의 의병별로 여러분은 원인, 그리고 의병장, 그리고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일의병 운동으로 가볼까요? 자, 의병이 처음에 일어난 거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의병이 일어난 거는 을미의병부터죠. 1895년 을미의병부터. 자, 의병에서는 각 시기별로 원인 체크하시고 의병장 체크하시고 특징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원인. 자, 원인은 뭐냐면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자, 일본의 낭인들이 우리나라 왕비를 잔인하게 죽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노. 자, 그리고 을미사변에 이어서 일어난 개혁이 무슨 개혁? 을미개혁.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유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반발했던 게 단발령. 그렇죠. 그래서 단발령 반포. 자, 단발령 머리카락 잘라라 아니라고 했죠. 단순히 자,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나게 되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소응, 유인석 이 사람들이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유생이 주도했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왜냐면 요 단발령 같은 경우 가장 반발을 했던 게 바로 유생층이기 때문에 유생이 주도를 하게 된다. 유생이 주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유생이 주도하면서 이제 의병을 일으켰는데 의병을 일으켜서 친일적인 수령을 습격하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단발령을 주도했던 그런 지역을 습격하거나 그랬는데 자, 이때 고종이 너희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 조칙을 내리게 되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지자 유생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왕이니까 당연히 금방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있었어요.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바로 해산을 하게 된 게 바로 을미의병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나서 자, 우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을미의병 이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그 동학농민운동의 나머지 잔여 세력들이 여기에 참여했었죠. 을미의병에. 그리고 을미의병 이후에도 동학농민운동의 잔여 세력과 을미의병의 잔여 세력들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해요. 그럼 영학당, 남학당 뭐냐면 내가 예전에 나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어요 하면 안 되죠. 역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동학 세력이 아니고 우리들은 뭐 영학당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영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그런 단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반회세를 내세우면서 주장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잔여 세력과 을미의병의 잔여 세력이 활동했던 단체 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체는 활빈당이에요. 그래서 활빈당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활빈당은 1900년 정도에 활동했던 1900년 즈음에 활동했던 단체고요. 이 활빈당은 이제 자기들끼리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면서 뭐를 발표하게 되냐? 개혁안 같은 걸 하나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 3인 논설 13조, 대한 3인 논설 13조를 반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혁안 13조 뭐 이런 거예요. 건의안 13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대한 3인 논설 13조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대한 3일 논설 13조는 앞에 나와 있었던 개혁안처럼 우리가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를 막 물어보면서 이 개혁안이 뭐냐 이렇게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적인 주장은 동학농민운동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제 보통
이 대한 3인문서 13조를 물어볼 때는 이 단체가 뭐냐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상황이 뭐냐 요렇게 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잘 물어보거나 뭐 외워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내용은 읽어볼게요. 자, 요순 공맹의 효제와 안민의 대법을 행할 것, 어지럽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은 성왕의 의제를 따를 것, 상하가 원망 없는 정법을 정할 것, 행할 것, 백성이 바라는 문권을 패하게 받들어 올려 흥인을 꾀할 것. 자, 시급히 반공령을 실시하고 국민법을 채용할 것. 자, 반공령을 실시하자는 건 아직까지도 식량 부족 현상 같은 것들이 쌀값 폭등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외국인 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시장에 외국인 상인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건 외국인 상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행상인에게 징세하는 폐단을 금할 것. 그 다음에 금광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피할 것, 꾀할 것.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자, 균전으로 행하는 구민법을 채택해라라고 하는 건 토지제도도 개혁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국가의 앙등을 막기 위해 안정시킬 방법을 세울 것. 만민의 바람을 받아들여 악형을 혁파할 것. 소의 도사를 엄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폐해를 제거할 것. 이 당시에 소를 많이 죽여가지고 소 가죽을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의 도사를 막을 것. 자, 그 다음에 철도부설권을 외국에게 허가하지 말 것. 철도부설권을 허가하지 말자는 건 철도부설권이 이미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반공령이란다. 활빈당에서 주장한 내용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활빈당의 활동은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하게 반봉건, 그 다음에 반회세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균전을 해라 라고 하는 건 토지를 똑같이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니까 토지제도의 개혁안, 즉 농민이 중심이 되는 또 단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활빈당에서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의병이 을사의병이죠. 자, 1905년 이후에 을사의병. 자, 을사의병이라고도 하고요. 을사병오의병이라고도 해요. 을사의병이라고도 하고 을사병오의병이라고도 한다. 자, 왜냐면 요 을사의병의 원인이 을사조약이에요. 그런데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에 채택이 됐으니까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을사조약에서 을사년에 의병이 일어났으면 12월쯤밖에 못 일어나잖아요. 말하자면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을사병오의병이라고 포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사조약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에게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요. 외교권 박탈. 자,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조약 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스스로 조약 체결도 못하는 나라가 나라냐? 나라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의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로는 이제는 뺏길 일만 남은 거죠. 나라를 뺏길 일만 남아서 거의 국가로서의 이제 역할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니까 누군가는 외교권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통감부라고 하는 부서를 설치해서 통감을 파견했죠. 그리고 통감으로 하여금 조선의 외교권을 이제 행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대행을 하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통감으로 파견된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요 통감으로 처음으로 파견이 된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을사조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을사의병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의병장이라고 했으니까 의병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의병장에서는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 그리고 신돌석 이렇게 세 명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민종식, 최익현, 그 다음에 신돌석.
자, 그래서 의병장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을사의병이에요. 의병장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병장 체크 한번 해보시면, 자, 의병장에서 민종식 같은 경우는 충청도의 홍주성에서 이제 홍주성을 점령하기도 했고, 이 사람 전직 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충청도 홍주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었고, 최익현은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 태인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돌석은, 자, 이 사람은 경상도와 강원도의 경계쯤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울진, 평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신돌석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신돌석,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의병장은 대체로 누구였냐면 유생. 여기서는 평민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의병 활동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이제 양반들만 의병하는 게 아니고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돌석이고, 자, 그 다음에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최익현은 우리가 역사의 곳곳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최익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배웠었냐면은, 자, 처음에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최익현의 계유상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최익현의 계유상소, 그때 처음 등장했고요. 1873년에.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우리 아까 위정석사 운동하면서, 자, 절대 안 된다, 상소 올렸죠. 외양일체론, 그 다음에 개양불가론. 자, 그게 오불가소. 네, 강화도 조약 직전에 오불가소를 제시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도끼를 들고 가서 궁궐에 가서 상소를 올렸어요. 그런 걸 지부상소라고 해요. 도끼를 갖고 상소를 올리는 이유는, 이 내 상소를 안 들어줄 거면 내 목을 쳐서 죽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소가 지부상소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지부상소를 올렸던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한 게 바로 이 을사의병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신의 제자들이랑 이렇게 농민들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켜서 관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막상 관군과 딱 맞닥뜨렸을 때는 왕의 군대와, 같은 민족끼리 왕의 군대와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해체를 해버리죠. 그리고 관군에게 잡혀가 버리게 되는데, 그때 잡혀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대마도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대마도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대마도에서 일본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곡기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곧 아사, 즉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순국.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엔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대마도에서. 그래서 대마도에서 순국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대마도에서 순국한 그 인물이 누구냐? 의병장이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최익현.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종식까지. 자, 그래서 을사, 병호, 의병의 특징은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의병장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책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맨 밑으로 가시면은 을사조약에 대한 거부하는 내용들. 자,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박탈당했죠. 거의 이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고, 자, 이렇게 을사조약에서 자,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국민들이 나서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저항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고종이 사인 안 한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그 대신들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 자, 결국에는 고종도 이 조약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무효 선언서를 발표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을사조약에 대한 민족의 저항 나와 있으니까 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관료들은, 유생들은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병세, 이상설 등등은 상소를 올려서 무효를 이제 제시하게 되고, 무효다,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하면 또 자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 거기 보시면은 고종의 시종이었던 민영화는 유서를 써놓고 자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민영환의 자결.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민영환의 유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지만 당신들은 남아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내가 저승에서도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영환의 유서. 자, 그 다음에 언론의 대응 나와있죠. 각 신문에서는 이렇게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상소, 이제 그 기사가 쓰여지기도 하는데, 특히 거기 보시면은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논설을 써서 이 논설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논설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이에요. 시일야방성대곡, 오늘 밤 내가 목놓아 통곡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상소, 그 논설을 여기다가 실게 되죠. 자, 그러면 시일야방성대곡 논설이 처음 실린 신문이 어디라고요? 황성신문, 황성신문. 자, 그런데 이 황성신문에서 기사를 실은 후에 이 논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논설이 너무 괜찮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뒤에 며칠 뒤에 대한매일신보에서도 가져다가 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논설이 실린 신문이 어디냐 물어보면 황성신문을 찾으시면 되고, 알겠죠? 만약에 여러 개를 골라야 한다면 대한매일신보까지 찾으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황성신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황성신문, 최초로 실린 신문. 자, 그 다음에 오적 암살단 보시면, 자, 을사오적에 대해서 분노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을사오적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오적 암살단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나철 5기호, 나철 5기호를 중심으로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종황제가 내가 사인 안 했어. 야, 이 조약 무효야. 라고 하면서 무효를 선언하기도 하죠. 자, 대한매일신보에 무효를 선언하는 이런 친서를 발표하게 돼요. 자, 고종이 을사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친서가 발표된 신문이 어디라고요? 대한매일신보. 네, 대한매일신보. 아까 장지연의 논설이 실린 건 황성신문. 신문들 기억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국립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데려온 선교사 중에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헐버트를 미국에 특사로 파견하죠. 왜냐하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의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 거중조정이 서로 도와주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기.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헐버트를 워싱턴에 특사로 파견을 했으나,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서 대통령이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와 이제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하고 먼저 가스라 테프트 밀약, 서로의 이제 이권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식민지를 존중하는 조약을 미리 체결했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거중조정이라고 해서 서로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먼저 깬 건 사실 미국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헐버트를 특사로, 워싱턴의 특사로 파견했었다. 자, 그리고 이 헐버트의 조언에 따라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돼요.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헤이그에 여러 열강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우리의 이제 이런 사정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헤이그 특사라고 하고요. 자,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준, 이위종, 이상설. 요렇게. 이준, 이위종, 이상설. 자, 이준, 이위종이 이제 특사로 파견됐고, 그 이상설 3명이 파견됐고, 이위종 같은 경우는 이범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통역관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갔던 게 이위종이었고요. 자, 딱 가서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정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이 다 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회의장 안에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자, 그러면 회의장 밖에서 우리가 신문에 이제 인터뷰라도 해서 이거를 만방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는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되자, 자, 요 네덜란드의 호텔방에서 이준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을 하게 되죠. 너무 억울하니까. 자, 그래서 이준 열사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가 없었죠. 현상금 걸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주로 이제 이상설 같은 경우는 그 뒤로
이제 연해주라든가 뭐 간도나 이런 지역에서 여러 단체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자,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정미의병. 자, 이제 세 번째 의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세 번째 의병은 정미의병이고요. 정미의병은 1907년에 있었던 의병이죠. 자, 원인부터 한번 봅시다. 원인은 고종 강제 퇴위와 그 다음에 군대 해산 때문이에요.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이유는 요 헤이그 특사,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쫓아내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 고종을 쫓아내고 나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한일 신협약. 그리고 그 한일 신협약의 조항 중에 그 이제 내용 중에 협약 내용 중에 군대 해산 조항이 있었어요. 너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군대를 해산시키자. 자, 그래서 군대 해산을 강제로 명령을 하게 되고, 자, 결국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결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군과 시가전이 벌어지지만 이제 이 군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병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의병 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정미의병부터를 우리가 의병 운동, 의병 활동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의병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전개 한번 봅시다. 자, 전개. 해산된 군인이 합류를 하게 되죠. 자, 해산 군인이 합류하게 된다.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면서 훨씬 더 전세가 좀 더 정비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요 뒤로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자, 이때쯤 되면 정미의병 때쯤 되면 각 도에 있는 군인이 다 모여요. 그래서 13도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창의군을 결성을 하게 돼요. 자, 각 지역에 있는 의병들이 전부 다 모여서 경기도 양주에서 집결을 하게 되죠. 연합부대를 결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결성된 연합부대는 서울로 쳐들어가서 이제 일본군을 쫓아내면 우리가 독립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국권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에 의한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되죠.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돼요. 자, 그러면 13도 창의군에서 총대장, 말하자면 의병장이 되겠죠. 총대장은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군사장은 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의병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인영, 자, 그리고 허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3도 창의군 결성, 자,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자, 그러면 서울로 쳐들어가면 된다. 이때 서울은 사대문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집결했던 군대가 서울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대문 근처까지 가서 동대문 근처에서 교전이 벌어지게 되죠. 자, 동대문 밖 30리에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허위가 선봉장이 돼서 싸움을 했죠. 자, 그런데 이 허위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뒤에서 후발대의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게 잘 원활하게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무기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열세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나서 서울 진공작전이 패배를 하게 되자 요 13도 창의군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각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때 의병들이 많이 내려가서 활동했던 곳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남 의병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의병이 여기저기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일본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일본은 일단 의병을 쓸어버려야 자기들이 마음 놓고 조선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권 피탈을 하기 전에 일단 의병부터 정리를 하자. 그래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시작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남한대토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남한대토벌작전이 진행이 되고 1909년에, 그러니까 국권 피탈 거의 직전이죠. 이때 남한대토벌작전이 전개가 돼서 의병들을 엄청 많이 잡아서 죽이고, 그냥 단순히 의병만 죽인 게 아니라 관련된 그런 민간인들까지도 많이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남한대토벌작전
의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정미의병에서는 특징이 일단 원인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산된 군인이 합류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우리가 의병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유격전의 형태로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자 다 토벌을 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되고요. 자, 요 뒤로 이제 이 의병이 이렇게 13도 창의군을 중심으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국경 근처나 또는 국경 이제 벗어나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했던 사람이 거기 보시면은 뭐 이범진이라든가 홍범도라든가 안중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중근 의사도 결국에는 의병장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내 진입작전이 전개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미의병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797페이지에서 자, 이 서울진공작전이라고 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기도 했었고요. 외교활동을 전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우리들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각 영사관에 보내기도 했었다. 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건 우리들은 폭도가 아니고 군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잘 안 되죠. 당연히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병 사진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의병 사진. 그래서 이 의병 사진이 이번에 그 드라마에서도 재현이 됐었어요. 의병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이 사진이 나왔는데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인인데 기자로 왔었어요. 러일 전쟁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의병들을 취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진이 실제로 남아 있죠. 거기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 약간 좀 키 큰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진이 너무 코딱지만 해가지고 안 보여? 약간 제복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까만 제복 같은 거. 이게 이제 대한제국의 군복이니까 결국에는 의병, 그 군인이 합류한 의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병일까요? 정미의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 요 사진은 정미의병 사진이구나. 그리고 그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미의병을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미의병이구나. 거기에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몇몇은 해산된 군대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볼 때 아, 이건 정미의병을 나타내는 거구나. 인터뷰 내용이 나오죠. 자기들이 어제도 교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그 맥켄지가 물어봐요. 잘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어떻게 될 것 같냐 너네. 그랬더니 이 의병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다 죽을 거를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싸우다 죽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맥켄지의 인터뷰가 나와있죠.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서울진공작전 나와있고,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국내진공작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3차, 이 이제 의병장들이 국내로 진입해서 일본 그런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 타격을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진공작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영국 기자 맥켄지의 정미의병 관련 기사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가 남아있고 앞에서 나오는 그 사진이 바로 요거와 관련된 사진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맨 밑에 보시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되어 있죠. 남한 대토벌 작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사와 열사의 항일 투쟁 나와 있죠. 의사와 열사의 항일 투쟁. 자, 장인왕과 전명훈의 의거 나와 있죠. 장인왕과 전명훈의 의거 1908년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으로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미국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티븐스가 미국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옹호하는 그런 연설을 한 거죠. 자, 일본의 지배를, 일본 같은 그런 훌륭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건 조선의 은혜로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하고 다니자 그때 미국에 가 있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있었거든요.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발끈하면서 그 중에서 요 스티븐스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장인환과 전명훈이죠.
자, 장인환과 전명훈 여기 같이 나와 있지만 두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스티븐스의 행적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뭐 페리 뭐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보고 총을 쐈어요. 자, 그런데 전명훈의 총은 불발됐어요. 총알이 안 나갔어.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가서 이 스티븐스를 때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장인환이 총을 쏜 거예요. 세 발의 총을 쐈는데 한 발은 전명훈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그러니까 전명훈도 맞았어요. 둘이 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스티븐스에게 총을 맞고 총이 스티븐스의 이제 폐를 관통했던가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스가 총을 맞고 입원을 했으나 그 다음날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엔 스티븐스를 이제 저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명이 이제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로.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에서는 일본 입장에선 일본인이 이제 손을 써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사형시켜야겠다. 둘 다. 사형을 시켜야겠다라고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껄끄러웠겠죠. 왜냐하면 자국민이 다쳤잖아요. 미국에서는 자국민이 다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시작됐을 때 그런 이제 처벌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동포들이 돈을 모으고 그때 모인 돈만 수억이라고 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면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년들의 그런 행동이 독립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명훈 같은 경우는 자기도 총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인환 같은 경우는 2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서 10년 정도 복역하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된 게 바로 장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가 있었고 이 의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안중근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의거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가 일어날 때쯤 이제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꽤 미국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각자 다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통합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게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이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단체, 이 한인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나중에 돈을 모아서 뭐 임시정부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의거. 자, 이재명은 매국노 이완용을 뭐라 그래야 돼? 상해를 입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명동성당에서 무슨 유럽의 무슨 황제의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도식에 참여하고 나오는 요 이재명을 군밤장수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이 이완용에게 상처를 입혔죠. 물론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상처를 입혔고 이 이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찔렸던 요 후유증으로 계속 아프다가 결국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달성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당시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재명의 나이가 그때 23살쯤? 네, 그 정도 됐었어요. 아주 어린 청년이 이렇게 이제 의거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중근의 의거.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자, 안중근 의사의 의거. 자, 안중근은 의병이었고 아까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안중근이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인 이토 히로부미가 요 하얼빈을 방문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았죠. 요 중국을. 그래서 이때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안중근을 비롯한 여러 명이서 어느 역에서 내릴지를 잘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역에서 내릴지도 모르죠. 이토 히로부미 얼굴도 잘 모르지. 근데 이제 소식을 듣고 저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 이제 일이 있었던 그 근처에 몇 정거장 전부터, 그러니까 지하철역 몇 정거장 전부터 다 요원이 배치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중근 한 명만 파견을 한 게 아니고 안중근 한 명만 보내서 저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디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얼빈역도 그 전 역도 그 이후 역도 다 독립운동가들이 배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안중근이 지키고 있었던 하얼빈역에서 이 사람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격을 하게 되는데 얼굴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어요. 긴 모자 같은 걸 쓰는 게 이 사람 트레이드 마크, 패션 스타일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또 저놈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총으로 저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안중근 의사인 거죠. 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고, 자, 이 사람은 리순 감옥으로 끌려가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리순 감옥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을 남길 때 요 글이 이제 뭐 자기의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사상을 담은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이 뭐 서문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소를 포기하고 이 글이 완성될 때까지 일본 재판관이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이 글이 완성될 때까지 그 뒤에 이제 뭐 재판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하겠다, 그 언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3장까지 완성됐을 때 이 교도소장이죠. 말하자면 교도소장이 그냥 형을 집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안중근의 글은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 그냥 남아있어요. 위완의 글인 거죠. 그게 바로 동양평화론. 자, 그래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게 됐고요. 그래서 안중근은 결국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게 안중근 의사의 의거였고, 밑에 보시면은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909년에 의거를 일으켜서 1910년 3월에 사형을 집행하게 돼서 결국에는 3월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안중근 의사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의사와 열사의 항일 투쟁까지 쭉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항일 의병 전쟁의 의의와 한계 봅시다. 자, 항일 의병 전쟁은 직접 의병들이 만들어져서 의병이 조직돼서 일본과 직접 싸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항정신 표출.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의병들은 나중에 자, 이제 일제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사람들은 간도나 연해주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무장 독립 투쟁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싸울 독립군의 기반이 된 게 바로 항일 의병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다. 뭐 당연히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항일 의병 운동은 이제 독립군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병 전쟁의 한계도 볼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무기라든가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병의 활용 열세. 자, 그리고 신분질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평민 의병장들을 양반 의병장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될 때 평민 의병장을 다 빼고 양반 의병장으로만 구성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의병 조직 내에서도 양반 의병장이 평민 의병장을 죽인다든가 말 안 듣는다 이래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아직까지 이런 봉건적인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자,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 밑에 보시면 자, 의병 운동의 전개해서 의병장 특징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항일 의병 운동까지 했네. 애국계몽 운동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연결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